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5월 9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머니쇼 플러스 오늘도 이제 HS 아카데미 이효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오늘 끝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지금 간밤에 미국과 영국의 무역 협정 체결 소식이 있었습니다만 국내 증시 이제 오늘 오전에 소폭 상승 출발한 것과는 달리 오히려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 코스닥은 1%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뭐 좀 기대감을 좀 가지긴 했는데 네. 뭐 역시나 좀 차익 실현도 많이 나오는 그러게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보합 정도로 마무리했다 이렇게 네.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민 앵커님 이제 복장을 보니까 이제 좀 뭔가 주말을 맞이해서 뭔가 의지가 표현된 거 아닌가.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아침에 이제 그 빨간색 넥타이를 하고 온 이유가 네. 좀 올랐으면 좋겠다 이제 주가가 이런 마음을 좀 담았거든요. 아니 지금 네. 비도 오고 약간 날씨가 그러니까요. 우중충하잖아요. 좀 이렇게 기분도 좀 처지고 그러는데 또 이제 오늘 좀 기운 내 가지고 한번 잘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간밤 뉴욕 증시 보게 되면은 뭔가 시장을 움직일 재료가 명확하게 없어서인지 움직임도 크지 않은 것 같고 특히 뉴욕 증시도 장중에 고점을 좀 반납하면서 오히려 상승폭을 축소한 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네. 시장이 주목하는 건 이제 미국과 중국의 협상 내용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증시 인사이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글로벌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주사형에서 이제 먹는 약, 경구용으로 출시될 수 있다는 기대감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특히나 이제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사를 네. 이제 놓는 거, 솔직히 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기 배에다 놔야 네, 되니까. 이게 어려운 일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비만 치료제 시장의 판도를 바꿀 먹는 비만약, 글로벌 빅파마들은 물론이고요. 국내 기업들도 뛰어들었다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지 또 어떤 기업에 주목하면 좋을지 머니 주민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투자 노하우에서는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기대하며 투자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 리츠주와 리츠 시장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바로 모셔볼까요? 네, 유진투자증권의 리서치센터 허재환 상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예상대로 이제 미국하고 영국이 새로운 무역 협상을 시작했다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협상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미국하고 영국의 그 협상 내용은 사실 저는 나름은 좀 기대를 좀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영국이 이제 미국에 대해서 어쨌든 무역 적자국이고 그 미국 수입에서 영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좀 쉬운 상대였다라고 좀 보여지고 좀 친하기도 하고 예, 그죠? 그래서 굳이 뭐 험하게 할 필요 있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좀 나름대로 좀 정책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사실은 뭐 자동차와 관련해 가지고 뭐 쿼터제로 하는 거 그다음에 약간 산업별로 좀 차이가 나는 거를 말고는 뭐 크게 바뀐 건 없다라고 저는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막상 되게 좀 쉬운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어떤 관세 정책이라는 어떤 그런 기조 자체가 상당 부분 좀 이어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뭐 주식 시장은 그 뭐 이 무역 합의가 되었다, 첫 합의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주말에 중국과의 합의도 있을 그렇죠. 거다. 뭐 이런 이슈들 때문에 좀 오른 것 같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 합의가 맞나? 뭐 크게 바뀐 건 없는데라는 네. 느낌이 좀 들어서 사실은 그 주말에 있을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서도 뭐 어쨌든 두 고위급 상대가 만난다라는 거는 뭔가 합의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합의는 하긴 할 텐데 생각보다 좀 내용이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약간은 좀 주가가 이제 그 뉴욕 아침에 이제 올랐을 때는 좀 기대감이 좀 있었지만 저희 한국 시장도 약간 좀 스물스물 주말을 앞두고 좀 힘이 없었던 이유가 좀 뭔가 좀 크게 달라질 건 없는 걸로 조금 그 감을 좀 잡은 게 아니었나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 이제 영국하고 미국 첫 무역 협상 체결이 됐습니다만 영국은 미국의 무역 수지 흑자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는 굉장히 조건 자체가 다르다라는 부분에서 투자자들도 이 부분에 지금 관심을 갖고 뭔가 시장 상승에 베팅하기가 쉽지 않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예. 물론 이제 그 진짜 승부는 이제 물론 이제 스위스에서 이제 중국과 스위스에서. 하게 네. 될 텐데
아마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무역 협상이 정말 그냥 뭐 이렇게 획기적인 것 없이 네. 기존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도 저희가 약간 관세에 대해서 좀 피로감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점심적으로 이제 협상에 대한 타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피로감을 느낄 것 같고 그 사이에 이제 경제 지표들이나 이제 기업들의 실적은 4월달, 5월달 지나면서부터는 조금 안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시장이 좀 감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도 뭐 미국 시장도 4월 2일 상호 관세 이전 수준을 거의 다 회복을 했고 저희나 뭐 한국의 코스피나 코스닥도 이제 그 4월 2일 충격 이후를 거의 다 극복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뭔가 좀 획기적인 게 좀 나와줘야 주가가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무역 협상이라는 거가 이제 막상 이제 앞두고 있고 라고 했는데 막상 거기에 따른 어떤 흥분 또는 해결에 대한 어떤 실마리보다는 뭐 별거 없지 않을까? 아하. 뭐 이런 느낌들. 좋은 쪽으로 별거 없을 것 같다. 예, 이런 그런 이야기인 느낌들이 거죠. 좀 주식시장에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상무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옛날 이제 그 비유가 좀 생각이 어떤 나는데 비유요? 옛날에 이제 보면은 같은 반에 있는 모든 친구가 줄을 서서 매를 맞는 적 있잖아요. 앵커님도 맞아보신 적 있나요? 보면은 매를 맞는데 그러니까 잘못을 줄을 많이 서야 한 애들이 있고 못한 애들이 있는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잘못을 거의 안 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살살 맞을 줄 알았는데 네, 엄청 네. 세게 맞는 거야. 지금 그 뒤에서 이제 엄청 잘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벌벌벌 떨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와중에 이제 우리나라는 어제 이제 그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꾸 이제 그 뒤로 이제 뒷줄로 이제 자꾸 이어가고 뒤로 있는 가는 거지. 자리를 뒤로. 왜냐면은 참 정부가 바뀔 건데 아. 나중에 얘기합시다 이러면서 이제 뒤로 빠지고 있는. 때리는 사람이 힘이라도 빠지게. 때리는 사람 좀 힘 빠지면 그때 가면 좀 덜 맞을까봐 뭐 이런 상황인가 아닌가. 근데 제일 이번에 두 번째로 이제 그 매를 맞는다는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제 붙는 상황이 그렇죠. 되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가 정말 초미의 관심사겠네요. 아니 저 오전에 방송에서 같이 했던 그 출연자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그 미국에서 그러니까 중국산 제품 소비액 중에서 중국산 제품이 6%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미국 내에서 그 소비는 서비스 쪽의 소비라는 거예요. 뭐 헬스케어, 메디케어 아니면은 이른바 이렇게 음식점, 레스토랑 이런 네. 서비스고 실질적인 생필품이 이제 중국산 제품인데 네. 그게 실제 소비의 가계 소비의 6%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의외로 잘 버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그 생필품은 저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월마트에서 파는 생필품 자체가 막 몇십만 원,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몇십만 원짜리라기보다는 예를 들면은 뭐 우리 돈으로 한 10,000원짜리라고 하면은 그게 중국산 145% 관세면 이제 25,000원이 되는 거죠. 예, 근데 네. 이제 전체 소비에서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그 미국의 소비가 이제 공산품 소비도 있고 네. 서비스 소비도 있는데 네. 서비스가 당연히 비중이 압도적으로 예, 높은 예. 나라인 건 맞습니다. 네. 맞고 근데 이제 그 이 공산품 쪽에서 상당 부분의 이제 소비가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산인데 이 중국산 그 제품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중국산 제품들의 특징을 보면은 약간 좀 그 뭐랄까 이렇게 중산층들이 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 그 하이 퀄러티나 하이엔드 쪽이 아니라 그렇죠. 예, 예. 약간 그 중산층 밑에 계층들에게 피해가 줄 수 있는 물건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뭐 날씨 더워지고 이러면 또 크리스마스 시즌 오게 되는데 예를 들면 애들한테 많이 사주는 장난감, 네. 뭐 바비 인형, 네.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런 거 없다고 미국 사람들이 못 살고 뭐 그래서 이런 건 아니죠. 트럼프가 했잖아요. 30개 인형 살 거 3개만 사면 되는 거 네. 아니냐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애들한테 3개 줘야 되는 선물, 애가 3명이면 애게 선물 줘야 되는데 셋이 더 나눠 가자 이렇게 하면 좀 그렇게 그렇죠. 하면 싸움 나잖아요. 그건 네. 아닌 거죠. 싸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장난감에 그 미국 사람들이 쓰는 장난감의 한 20%가 다 중국산이거든요. 그렇죠. 아하. 그리고 그 입는 거, 네. 옷은 거의 한 40%가 중국산이고 네. 전자제품에서도 거의 한 30%가 중국산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거 없다고 굶어 죽는 거는 문제는 전혀 아닌데 이게 없으면 사실은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피곤해지고요. 다툼이 그렇죠. 일어날 수 있고 예. 그러면 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주 지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러스트 벨트, 네. 썬 벨트 이런 유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피해가 조금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민감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아니,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강성 지지자들의 그 지지율이 99%에서 97%에서 95% 정도로 떨어진 수준이라고 하니까 많이 떨어진 건 아니다. 네, 많이 떨어진 건 아니다. 이렇게 뭐 유의미하게 떨어진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물론 네. 저희가 그 근거 자료를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네. 그게 아쉽긴 한데 근거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좀 얘기하는 걸로. 네. 그거는 그 제가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면은 우리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세게 밀어붙였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모든 사회 현상이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그렇죠. 있지 않나. 예. 근데 이게 작용이 있다 보니까 반작용으로 할 수 있는 게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지금 부양책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어제 이제 영국에서도 금리를 내렸고요. 그렇죠. 그리고 독일에서는 뭐 재정을 엄청나게 풀겠다고 이미 선언한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 한은에서도 뭐 금리를 뭐 why not 뭐 이런 분위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이제 과연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대외 수요, 그러니까 수출로 먹고 살았던 많은 나라들이 이번에 이제 트럼프의 어떤 관세 정책, 그다음에 어떤 그 공급망의 어떤 변화 때문에 아마도 조금 더 내수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그게 좀 타격은 있지만 조금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건강한 의미도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결국은 뭐 내수를 부양하지 않고 계속 이제 미국 소비자들한테 의존했었던 많은 경제 구조가 어쨌든 내수를 부양하는 쪽으로 조금 가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의 어떤 구조도 조금 바뀔 것 같고 경제 구조도 조금 바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아주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조금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글로벌 불균형이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네. 막 2000년대 초반, 2010년대 초반에 많이 얘기했었던 아시아나 이머징 국가들의 엄청난 무역 흑자, 반면에 이제 미국의 무역 적자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나 문제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약간 해소될 수 있는 거를 트럼프의 어떤 정책이 만들어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많은 각국의 정부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근데 이렇게 구조를 바꾼다는 게 되게 쉽지 않고 오래 걸리는 일이죠. 그 과정에서 피해가 나타나는데 대부분의 그러한 피해들이 사실은 이제 그 뭐 계층으로 치면은 중산층이고 기업으로 치면은 그 약간 이제 중소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다치기 때문에 사실 이게 되게 좀 정치적인 것과 맞물려서 봤을 때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보면은 글로벌 주식시장에서도 보면 브라질 주가가 생각보다 괜찮고요. 멕시코도 생각보다 괜찮고 인도가 되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공통점은 관세에 약간 비켜 있는 국가이기도 하지만 GDP에서 내수 비중이 굉장히 큰 나라들이 내수 좋거든요. 비중이.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트럼프의 어떤 관세 정책이 계속 이렇게 되고 거기에 따른 어떤 반작용이 나오게 되면은 내수가 튼튼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수가 조금 힘들었던 나라들이 그런 쪽에 좀 더 정책을 쓰면서 주식시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약간 내수와 관련된 산업들이나 기업들이 조금 더 기회를 얻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아는 지인들한테는 이제는 로컬 챔피언들을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로컬 하고 챔피언? 네. 아니, 최근에 보니까 이제 이마트 이런 회사들도 주가가 네. 막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적용되는 이야기겠죠. 지나치게 이제 수출 중심의 이런 그 경제 구조가 문제가 있다는 거고 우리나라도 우리는 내수가 잘 살아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쪽으로 이제 정책의 방향성은 바뀐다라는 그림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주식시장에서? 저는 뭐 그 저희 한국 내수가 사실은 이렇게 막 네. 의미 있게 그쵸. 성장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저희가 이제 6월달에 되면은 또 조기 대선도 있고 대통령의 어떤 새로운 정부나 정책들이 같이 맞물리게 되면은 적어도 그러한 느낌은 좀 느낌은 있지 느낌은 않을까? 좀 이렇게 필링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사실 하고 이제 있습니다. 국내 내수에 대한 기대감은 뭐 이제 출산율 포함해가지고 거의 없어가지고 네. 기대감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말씀해주신 그 큰 그림에서 이제 방향을 좀 말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스위스 주말일 것 같은데 중국하고 예. 그 상무님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이거 뭐 너무 모르죠. 기대를 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어쨌든 지금보다 관세가 더 높아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뭐 무역하지 말자라는 거잖아요. 관세 100% 이상이라는 거는
하지 말자라는 거고 제가 이제 블룸버그에서 읽은 재미있는 기사 어떤 내용이요? 저희 센터장님이 알려주셔가지고 그 기사는 지금 이제 딱 4월 그 2일 전에 직전에 그 중국에서 떠난 배가 LA에 들어왔는데 네. 아하. 지금 짐을 못 내리고 있답니다. 아, 저 관세 네. 좀 낮아질 걸 기다리고 있는 네, 거예요? 네. 아하. 이게 이제 낮아지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그 컨테이너 내리려고 지금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는데 아니, 얼마나 낮아져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 8, 90%라고 해도 여전히 높은 거고 엄청 높은 거죠. 뭐 4, 50% 그것도 높은 거잖아요. 상당히 높은 거죠. 어느 정도까지 낮아져야 될까 이게? 근데 그래도 못 아무- 들어가겠어요. 거기 서가지고. 거기서 그러니까. 문을 안 열어줘. 네. 응.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지금 현재 관세는 말도 안 된다라는 의미를 그냥 보여주는 것 같고 아마도 저는 협상 과정에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뭐 한 5, 60%대까지는 좀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상호 관세 하고 난 다음에 높아진 부분들은 사실 이제 보복 관세인 거고 그 부분을 사실 이제 없앤다고 하더라도 50%대의 관세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다만 거기서 미국의 중산층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산업들은에게 예외를 많이 주는 형태로 해서 좀 협상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 정도가 된다면은 시장은 뭐 좀 안도를 할까요? 아니면은 실망을 할까요? 이제 그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결국은 이제 미국이 중국한테 원하는 거를 이제 관세로 이제 막 받게는 알려졌지만 막상 협상장에서 문 닫아놓고 얘기할 때는 딴 걸 또 얘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뭐 약간 실망스러운 수준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도 뭐 낮아지는 폭으로 보면 굉장히 좀 네. 다행스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관세 100%대가 이제 계속 유지가 되면은 사실은 이제 미국 경기도 또 특히 미국 사람들의 어떤 그 민심도 굉장히 좀 험악해질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거였는데 네. 그걸 좀 막아준다라는 그런 정도의 의미. 그래서 미국 경제가 심각한 어떤 그 침체로는 안 가는 정도, 이 정도의 어떤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 주신 대로 이제 그 다음이 더 중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관세 이후에 또는 그 밑에서 이제 어떤 협상들이 나올 건가, 그러니까 뭘 주고받을 건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제일 좀 크리티컬한 거는 역시 남중국해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뭐 남중국해에서 그 어떤 긴장을 고조시킬 만한 행동이라든지 군사적인 네. 행동이라든지 대만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더 크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통 큰 협상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시는 쪽에서는 미국에서 대만에 대해서 뭐 아주 강경한 입장,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바로 공격을 하겠다라고는 말을 못하는 모호성을 띠고 있잖아요. 그 모호성을 좀 우리 안 지켜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이제 미국 내에서도 이제 나오는 것 같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양보할 의지가 좀 있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바이든 정부하고 트럼프 정부가 그 점에 있어서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트럼프는 그냥 막말로 다이다이고 네, 네. 사실 남의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잖아요. 네. 자기와 자기 나라에만 피해만 주지 않으면 그래서 중국의 어떤 인권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뭐 다른 많은 정부나 단체들에서 건드리는 인권 문제 잘 안 건드리는 거 같고 네, 네. 대만에 대해서도 무조건 우리가 보호한다라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협상은 조금 더 쉽게 될 여지들도 좀 남아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가장 크리티컬한 것 중에 하나가 보면은 이제 기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계속 뭐 메이드 인 차이나 2030 뭐 그래가지고 계속 AI라든지 기술 패권을 노리면서 계속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어떤 중국 산업들한테 엄청난 보조금을 주면서 지금 미국 테크 산업과 중국 테크 산업들 간의 어떤 격차들 기술력의 격차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얘기하느냐가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만이라든지 이런 그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트럼프는 오히려 뭐 좀 되게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중국의 어떤 기술 패권을 누리는 문제, 그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제 환율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두 나라가 이렇게 합의하기가 굉장히 많이 어려울 걸로 좀 네.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어제인가요? 이제 기술과 관련된 이제 기사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바이든 정부에서 썼던 반도체와 관련된 그런 법안들을 그냥 이제 일단 멈추고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트럼프도 이와 관련된 이제 보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최근 들어서 약간 그 반도체 주식들이 네. 또 조금 움직이기도 미국도 했잖아요, 그렇고 좀 반등을 좀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매출의 한 24%인가요? 30% 가까이가 이제 중국이기 중국이니까. 때문에 절대 포기 못할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젠슨황 CEO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네, 어떻게든 좀 뭐 사용을 낮춰서라도 팔고 네. 싶어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3분의 1이면 엄청난 규모인 그럼요. 거잖아요. 그래서 포기는 못할 것 같고, 아마도 지난번에 이제 이런 그 AI 칩과 관련해 가지고 규제를 했을 때 이제 젠슨 황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 이제 백악관에 불러서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제 아마 나름의 합의를 좀 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기술 사항들을 이렇게 낮춰서 중국에 파는 쪽으로만 합의하는 걸로 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오히려 저는 그 부분은 저희 국내 반도체 기업들, 예를 들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네. 오히려 조금 더 긍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는 이제 미국의 그 국채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달러 흐름도 좀 궁금해져요. 최근에 보면은 뭐 10년물 미 국채 수익률은 한 4.3에서 이게 더 낮아지기가 힘들어 보이거든요. 간밤에도 보면 오히려 더 올라간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트럼프도 그렇고 베센트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해달라는 압박을 계속 넣어왔는데, 지금 시장 상을 놓고 봤을 때는 금리 인하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국채 수익률 자체도 쉽게 떨어지지 않는 모양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미국의 국채 금리는 그러니까 잘 안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침체로 가지 않으면. 그럼 그 얘기는 채권 가격이 올라가기 쉽지 않다라는 거. 그럼 채권 투자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만기까지 버텨요? 네. 그러니까 떨어지긴 떨어질 건데, 이제 저희가 예전에는 미국이 이제 경제가 굉장히 좀 심각하게 나빠지면은 네. 이제 침체로 가게 되면은 뭐 미국 금리가 국채 금리가 막 2%도 가고 뭐 1%도 가고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미국 경기가 아무리 나빠도 네. 2%대 가기는 쉽지는 않을 거고, 아마 3%대 한 중반 정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금리가 떨어져서, 그러니까 자본 차익으로 저희 미국 투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환율하고 캐피탈 게인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의 국제 시장은 저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실질 금리라는 거 하고 네. 인플레 기대라는 거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더해서, 놓아서 네. 이렇게 보면은 의외로 인플레 기대는 그렇게 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만 이제 올 것 네.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돈 거는 사람들은 안 올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또 유가도 많이 떨어져요. 맞아요. 네. 근데 오히려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는 실질 금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소프트 데이터, 뭐 하드 네. 데이터 이런 네.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소프트 데이터는 물론 많이 망가져 있지만 하드 데이터가 너무 센 거예요. 지금 지금도 경기가 여전히. 괜찮다. 네. 네. 그리고 어쨌든 4월 2일 날 관세 빵 터트리고 또 4월 8일 날, 4월 9일 날 상호 관세 유예를 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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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과정에서 어쨌든 앞으로 3개월 시간 벌었다라고 하면서 3개월 동안 또 열심히 물론 관세 100% 이상 적용되는 물건들은 빼겠지만 어쨌든 더 수입을 하고 경제 활동 자체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제로 미국 경기가 꺾이는 시점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걱정하는 것보다는 좀 뒤에 나올 가능성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저희 계산으로는 한 7, 8월은 지나야 네. 미국 경제 지표들이 좀 꺾이는 게 눈에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사이에 미국 금리는 뭐 침체에 대한 걱정들은 계속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겠지만 잘 안 떨어질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침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비해서 미국의 물가 레벨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네. 뭐 이제는 미국 국채 예를 들어서 10년짜리 기준 10년짜리 국채 금리 기준으로 봤을 때 3% 중후반대를 크게 하회하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히려 주식 시장이 기대 수익률이 좋을 수도 있겠네요.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더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 밸류에이션이냐 기업 이익이냐 이제 두 개의 이제 차이죠.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많이 떨어지면은 사실 이제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기 때문에 좀 불안하긴 하지만
또 의외로 성장주들의 어떤 밸류에이션이 또 정당화되면서 그렇죠. 예. 또 돈 못 벌어도 앞으로 막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성장주들 주가는 또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렇죠. 지금처럼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성장주보다는 소위 말하는 이제 약간 가치주라고 얘기하는 뭐 또는 뭐 M7이 아닌 뭐 S&P 493개 기업들이 생각보다 괜찮은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예, 기업들. 그런 형태가 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요거를 퉁쳐서 합쳐서 네. 생각을 해보면 미국 시장이 지난 한 2년 동안은 매년 뭐 20%씩 막 이렇게 올랐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많이 오르면 한 7, 8% 정도 요 정도 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기대 수익률은 좀 낮추고 대신에 실적이 꾸준히 늘어나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이제 꾸역꾸역 잘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에 대한 투자 매력이 확실히 좀 떨어지긴 한 것 같은 게 그리고 말씀하신 국내 대로 증시가 국채도 떨어지는 좀 별로. 예. 뭐 달러는 또 약세. 뭐 음. 그리고 이제 뭐 미국 주식도 기대치를 절반 이하로 낮춰라. 이러면은 이제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조금 구체적으로 뭐 빅테크와 관련된 이야기도 좋고 구체적으로 미국 주식이나 아니면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그 저는 이제 계속 아까도 이제 저희가 국내 주식시장 얘기를 할 때 내수 강자들 이제 뭐 로컬 챔피언들을 좀 로컬 보자 챔피언. 그런 얘기를 좀 내수 말씀드렸는데 미국도 이제 비슷한 맥락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까지는 이제 M7 지금도 뭐 M7 좋죠. 실적도 좋고 뭐 그 소위 말하는 캐펙스를 별로 안 줄였잖아요. 맞아요. 걱정하는 거에 이번에도 비해서. 네, 줄이지 않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나쁘진 않은데 이제 예전만큼의 어떤 그런 집중도를 조명을 받으면서 그대들만 가는 장세는 좀 마무리가 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산업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금융주 같은 경우도 괜찮게 좀 보고 있고 물론 뭐 미국이 침체 간다라고 하고 이러면은 좀 힘들긴 하겠습니다만은 금융주 같은 것들도 괜찮을 것 같고 내수에서 어쨌든 돈을 잘 벌거나 독점적인 구조가 유지가 될 수 있는 뭐 유틸리티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산업들이 적어도 미국 경제가 정말 침체로 간다라는 걱정들 때문에 성장주가 턴어라운드 하기 전까지는 이런 업종들이 훨씬 더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니면 네. 버핏이 좋아하는 코카콜라 이런 기업들은 어떤가요? 네, 그런 기업들이 이제 꾸준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그 호불호도 별로 없는 네. 그런 산업들이 오히려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이제 기억을 해보면 로컬 챔피언, 그다음에 이제 금융주, 유틸리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안정지향적인 투자를 좀 하는 것을 권유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욕 증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쿠팡, AMD, 치폴레 멕시칸 그릴 이렇게 총 3개 종목에 대한 국내 증권사들의 분석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저희에게 굉장히 친숙한 쿠팡입니다. 목표 주가는 29.7달러로 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신한투자증권은 이번 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지만 환율 효과를 제거하면 21%에 달하는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대만 사업과 쿠팡이츠의 성장으로 신사업 부문 적자도 축소가 됐습니다. 1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주주 환원을 위해 지난해 4월에 6배에 가까운 최대 1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활성 고객 수는 2,340만 명으로 증가했고 멤버십 가격 인상 이후에도 높은 충성도를 유지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무엇보다 대만 시장에서 글로벌 브랜드 입점이 확대되고 있고 와우 멤버십도 출시되면서 락인 전략이 잘 작동 중이라는 점에 증권사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AI 시대 반도체 주자로 떠올랐던 AMD입니다. 목표 주가는 컨센서스 기준 130.9달러 선에서 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AMD는 이번에 실적과 가이던스 모두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습니다. 특히 서버용 CPU 툴인의 성능과 시장 채택이 본격화되고 있고 PC 시장에서도 5개 분기 연속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I용 GPU에서는 아직 엔비디아에 비해 존재감이 부족하고 2분기에는 수출 규제 영향으로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이 줄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증권사는 향후 성장의 핵심은 MI350 가속기의 확장성과 AI 수요 대응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미국 외식 기업 치폴레 멕시칸 그릴입니다. 블룸버그 기준으로 최고 목표가는 68달러, 최저는 46달러 선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IM증권은 치폴레가 불황 속에서도 견고한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1분기 매출은 28.8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지만 영업이익률은 16.3%로 높은 마진을 유지했습니다. 한정 메뉴로 매장 트래픽을 늘린 점도 긍정적인데요. 무엇보다 올해 300개 이상의 신규 매장을 열 계획이고 매장당 평균 현금 수익률이 80%에 달해 고효율 체제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 멕시코 시장 진출도 예고되면서 추가 성장 동력 확보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IM증권은 현 주가가 과도하게 조정된 만큼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오늘 밤 뉴욕 증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월가 인사이트였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목해볼 기업과 관련 이슈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크로스 리서치 한용희 수석연구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을 달구는 화두가 비만 치료제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을 장악했다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일라이 릴리하고 노보 디스크예요. 네. 네, 이제 최근 상황은 좀 어떻게 정리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일라이 릴리가 경구용 오포글리프론 3상을 좀 발표를 했었죠. 네. 근데 네. 의미 있는 좀 체중 감량 효과를 좀 나타냈다. 그래서 경구용에 대한 좀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정맥 주사용으로 하면은 인체 흡수도 빠르고 하다 보니까 피로 가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데 이제 그럼 경구용이 그걸 좀 대체할 수 있느냐라는 좀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번에 데이터를 딱 오픈하고 나 보니까 정맥 주사형만큼은 그래도 나왔다라는 기대치가 있어서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경구용을 하는 업체들이 사실 꽤 주가가 좋았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D&D 파마텍도 그렇고요.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뭐 일라이릴리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사실 굉장히 좀 퍼포먼스가 좋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게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그 GLP-1이라고 하는 거는 네. 그 각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일형이 있고요, 싱글형이 네. 있고요, 네. 듀얼형이 있고요, 네, 트리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작용제가 있고 삼중 작용제가 있고 단일 작용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각자 이게 세 개를 조합을 해서 각 회사마다 이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GLP-1 같은 경우는 이제 단일 작용, 그 다음에 글루카곤을 또 사용하면은 이중 작용, 또 여기에 GIP라는 게 또 있습니다. 네. 그 위 억제 폴리펩타이드에 반응하는 G형 단백질인데 이게 GIP라고 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GIP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글루카곤을 사용하느냐 이거에 따라 좀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중이냐 삼중이냐 따라서 이제 회사마다
우리는 싱글로 할 거야. 우리는 듀얼로 할 거야. 아니야, 우리는 트리플로 개발을 할 거야. 이런 게 각자 다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글루카곤을 사용하면은 지방간이 개선된다라는 효과들이 좀 임상에서 나타난 게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방간이 개선이 되면은 간 섬유화. 네. 그러니까 이게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네. 이쪽에는 사실 치료제가 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또 가진 거죠. 네. 간경화 앓고 있는 사람들이요. 네. 예. 근데 그 시장이 또 만만치 않게 작지는 않거든요. 네, 굉장히 네, 네. 크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야 이거 돈 되겠다. 그럼 여기도 우리 해보자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회사들마다 각자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아까 정정하고 싶은 거는 정맥 주사가 아니라 피하 주사죠 원래는. 네네. 예, 앞서 정맥 주사라고 아, 말씀 네. 주셔갖고. 네. 피하 예, 주사제입니다. 어떻게 혼자 정맥 주사를 놓을 수는 아,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뱃살을 되게 잡고 아프잖아요. 나 뱃살을 잡고 정맥 나야 되는 주사. 게 네, 피하 맞습니다. 주사죠. 네, 피하 피하 주사제는. 주사제입니다. 배에 있는 네. 정맥을 찾으려면 굉장히 네, 맞습니다. 각 전문가가 돼야 돼요. 네. 네. 근데 릴라일린하고 노보노디스크가 처음 내놨던 비만 치료제가 이제 경구형 그리고 비만인데 이제 먹는 비만약 이게 네. 이제 업계에서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건가요? 네. 그 경구용 같은 경우에는 저는 게임 체인저라기보다는 일단 데이터를 지금 하나둘씩 발표는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일단은 오포글리프로는 데이터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경구용 좀 기대를 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됐고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 그 노보노디스크가 네. 이번 주 목요일인가 수요일 날 그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IR 자료를 제가 가져왔는데 네. 여기서 제가 형광펜으로 쭉 녹색을 칠해준 드린 네, 부분들이 네.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해석을 하자면은 25년 2월 달에 미국 FDA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게 네. 경구용이고요. 네. 그래서 오랄 세마글루타이드인데 25ml 용량이 한 25ml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네. 오랄 세마라고 불리는데 이거를 이제 25년도 2월 달에 미국 FDA에 제출을 했고요. 이제 승인 대기 중입니다. 그러면은 경구용으로서는 가장 빠르게 진입을 하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체중 변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임상을 하게 되면은 경구용도 다 임상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임상을 할 때 그 위약군하고 그다음에 그 약 투약군이 있습니다. 네. 두 가지 그룹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플라스보랑 그다음에 투약군이 있는데 이 비교가 어느 정도 되느냐 데이터를 좀 봐야 되는데 네. 일단은 위약군에서는 체중 변화가 마이너스 2.7% 정도 빠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오랄세마 25ml 정도 투약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 16.6% 정도 나왔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그러면은 차이가 꽤 많이 나는 네. 거죠. 16.6%라는 것이 몸무게가 그만큼 네, 준다는 거예요? 체중 감량입니다. 많이 되네요. 네. 네, 대상자 평균 체중이 105kg 아, 정도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경구용으로서도 지금 노보노디스크가 이제 진입하는 오랄세마 같은 경우에도 이게 위약군하고 그다음에 오랄세마 투약군하고 비교했을 때 14% 정도 차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통계적으로 좀 유의미한 결과를 나왔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노보노디스크가 진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일라릴리는 좀 긴장을 하겠죠. 우리 빨리 레타트루타이드 빨리 해야 되겠다. 이제 2중이 아니고 3중으로 가야겠다. 네, 네. 그거는 이제 글루카곤이 아니고 GIP랑 GLP까지 다 아우르다 보니까 네, 네. 이거의 장점이 또 뭐냐라고 봤을 때는 이제 다양한 장기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계속 GLP-1이 확장이 되는 게 이거 간에도 좋네? 아니 모든 비만의 모든 질병의 원인이 거의 다 비만에 있다라고 저는 그러니까 지금 연구 논문에도 나오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실제로 200개 질병에서는 비만에서 원인이 있다라고도 밝히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지금 자체도 병이죠. 그쵸 사실은 그게 질병으로 아예 분류가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3중 작용제 같은 경우에는 뇌랑 간이랑 췌장이랑 이제 지방 조직. 네. 최근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거 치매까지 되나? 아하. 치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치매까지 한번 해볼까라는 시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보노가 저런 경고용을 딱 나타냈을 때는 사실 편리함은 좀 있잖아요. 우리가 주사보다는 먹는 게 편하고 하다 그럼요. 보니까 접근성이 뛰어난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럼 빨리 오포글리프론을 출시하거나 아니면 레타트루타이드를
빨리 출시하거나 이렇게 좀 돼야 되는데 일단은 레타트루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한 이번 연도 말이나 내년쯤에 이제 예상을 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감기도 혹시 비슷한가요? 반감기는 이제 어떤 플랫폼을 좀 탑재하느냐에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 D&D 파마텍을 좀 NDR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 할로라는 플랫폼이 좀 있었는데요.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이 할로라는 플랫폼을이나 아니면 패길레이션을 좀 탑재를 하게 되면은 약효가 좀 지속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펩트론이나 인벤티지 랩이랑은 조금 다른 거죠. 네. 이 펩트론이나 인벤티지 랩은 이 약물을 이 주머니에 싸가지고 천천히 녹인다라고 하면은 그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 이거를 좀 늘려주는 거죠. 그래서 좀 살짝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살짝 다르기는 합니다. 천천히 하는 게 서방형이라고 하는 건가요? 천천히 약효가 천천히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반감기를 좀 늘리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구용에서는 사실 반감기가 좀 중요한 부분들도 있는데 그렇죠. 이게 같이 진행하는 게 이제 메세라. 네. 어제 이제 미국 증시에서 좀 주가를 보시면은 노보나랑 일라일리는 좀 빠졌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바이킹이나 네. 메세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한 7%, 8% 정도 상승을 했는데 근데 이거는 좀 특이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 이제 약가 인하 이슈. 네. 아, 그 약가 인하 이슈 때문에 사실 빠진 거라고 보고 있고 그 D&D 파마텍이 이제 그 12주 결과를 이제 6월 달에 발표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경쟁사 약물이 베링거 인게라임이 또 네.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베링거 인게라임이 거의 지방간 감소가 이제 한 50%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는 베링거 인게라임은 그 이게 위고비나 아니면은 싹센다 한번 맞아보신 분들은 메스꺼움이나 구토 현상이 좀 발생을 해요. 이게 그렇다고 부작용으로.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투약을 임상 시작하자마자 투약을 한 번에 많이 할 수가 없고 단계적으로 몸이 적응하게 아. 조금 이렇게 늘리거든요. 네네. 근데 베링거인게라임은 이걸 48주를 했어요. 네. 그래서 조금 늘리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D&D 파마텍이랑 이제 메세라 DD01이라고 불리는 건데 이게 지금 12주 정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48주 한 베링거 인게라임하고 D&D 파마텍 12주 한 거랑은 4배 차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타겟이 베링거 인게라임보다 조금 안 돼도 이게 상업성은 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6월 달에 나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CRO에서 이제 분석을 하고 나서 바로 그 데이터를 받으면 공시를 하는 바로 해야 되거든요. 네. 이거는 공시를 안 하면 이제 또 벌점입니다. 이게. 그래서 공시를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6월 초중순쯤 나오지 않을까. 그 주가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이제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치료제들 다 좋은데 일라일린이나 노보노디스크를 주가를 보면은 최근에는 좀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특히 이제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빠져서 맞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저는 좀 멀리 보셨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이게 비만에서 끝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확장이 계속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 확장하는 거에 공부를 네. 하고 있는데 네. 못 따라갈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하. 양이. 네. 그래서 이 비만 치료제가 그 별명이 있잖아요. 만병통치약인가? 아. 이런 얘기를 좀 하잖아요. 네네. 네, 모든 뭐 장기를 치료하고 어떤 약에서도 반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원래는 당뇨 빅파마- 치료 시작으로 한 거죠. 네. 예. 처음에는 아스트라제네카인가 그게 20년 전에 나온 겁니다. 네네. 이게 네. 약물이. 근데 이제 그 약효가 계속 발전을 하면서 어디에도 쓰이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비만이 좀 만병의 근원이구나라고 좀 밝히고는 있는데 저는 이게 뭐 당뇨 비만뿐만 아니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간염, 네. 간경화, 뭐 간경변, 간암 뭐 이쪽까지 또 확장이 되다 보면은 이게 메시 시장
또 한 30조에서 40조 정도 지금 일단은 추산이 되고 있고 2030년에는 이제 100조 시장을 좀 넘보고는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시장도 좀 노린다고 하면은 이게 시장에서 우리 지금은 뭐 캐파가 한 10% 가져가요. 근데 이게 100조 시장에서는 5%만 가져가도 상업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저는 그 시장은 열리기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에 투자하신 분들 중에 사실 일라이릴이나 노브노디스크 투자하신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근데 예. 좀 멀리 보셨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네. 뭐 지금은 사실 그런 프레임이 있어요. 네. 1등은 누구야? 노보노야, 일라이릴리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같이 성장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또 이게 펩타이드가 또 이거 어떤 걸 쓰냐가 문제가 아니고 또 저소득 국가에서는 네. WHO에서는 이거를 저분자로 만드는 걸 또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 고분자로 만들면 비싸잖아요. 근데 그럼 저소득 국가들도 그래서 최근에 가장 핫한 시장이 또 인도거든요. 네. 인도에서도 이거를 구매할 수 있고 그 수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단지 가격 비싸다 보니까 그러면 저분자 화합물로 만들어서 그쪽 시장을 침투하게 되면 시장이 또 열리다 보니까 네. 또 이게 지금은 펩타이드가 고용량이지만은 저분자 화합물로 만들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 이 시장도 또 모르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서 멀리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보통 이제 멀리 보자라는 이제 조언은 지금 별로 안 좋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인내를 갖고 네, 요 보면 인내를 좋다. 갖고 보자는 표현은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이제 양자 컴퓨터도 가져오셨는데요. 이제 양자 컴퓨터와 관련돼서는 어떤 코멘트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어제 상당히 네. 좋았잖아요. 네. 이제 D-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았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네. 뭐, 오랜만에 그때 한 3달 전에, 4달 전에 양자 컴퓨터 쭉 올라갈 때 그때 좀 시세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와, 어제 D-웨이브 퀀텀이 51%. 네, 어제 51%가 올랐고요. 와. 근데 저는 제가 아침 방송에서도 계속 나오면서 양자 컴퓨터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저는 아이온큐가 좀 베스트이지 않을까. 현실성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상업성 다 적자기는 하거든요. 네. 그럼 누가 제일 빠를 거니, 누가 제일 이 상업화를 잘할 수 있을 거니라고 봤을 때는 저는 아이온큐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큐비트 수로 우리 최고예요 이러는 네, 게 네. 아니고 사실 큐비트가 있어도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코헤런스 타임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면 그게 쓸모없는 컴퓨터가 돼버리는 네.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알고리즘 큐비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양자 컴퓨터 하면은 초전도체 방식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럼 초전도체라고 했을 때는 예전에 우리 초전도체 관련주 했을 때 마이너스 뭐 190도, 200도에서 해야지 초전도체가 작동을 한다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만큼 엄청나게 큰 냉장고랑 전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그 유지 보수 비용이라든지 돌리는데 그 어떻게 보면 상업화가 좀 덜 느리다는 점. 근데 아이온큐 알고리즘 큐비트 방식은 그냥 상온에서도 작동을 합니다. 단지 이제 알고리즘 수만 다른 데서 숫자만 좀 안 될 뿐이지. 근데 저는 이 이온 트랩 방식은 아이온큐가 지금 알고리즘 큐비트라고 AQ를 쓰는데 네. 이번 연도에 이제 그 템포 64AQ, 그러니까 64개의 알고리즘 큐비트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출시를 할 텐데 이번에 그 어제였죠. 어제 그 어닝콜에서도 그 니콜 로드마 씨가 얘기를 한 게 취임한 지 한 70일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 네. 근데 꽤 공격적으로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M&A도 벌써 인수구 한 게 2건이나 있었고, 그다음에 재무적인 부분들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매출은 이제 그 가이던스를 상당을 초과했습니다. 그다음에 R&D 비용도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한 20% 더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 R&D 비용도 확실히 많이 쓰고 있구나. 그다음에 영업 손실은 당연히 양자 컴퓨터는 지금 다 손실이다 보니까 손실을 얼마만큼 좀 줄이고 있느냐를 좀 보셔야 되는데 전년 대비해서 확실히 좀 많이 줄고는 있거든요. 한 800만 달러 정도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현금 보유액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이온큐가 상장한 지 지금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현금 보유가 지금 한 7억 달러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유동성이 풍부해서 연구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인수하는 데도 좀 돈을 쓸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어제 어닝콜에서 발표를 한 게 인수 발표가 2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싱크랑 이게 하버드에서 스피노프한 기업이거든요. 그다음에 그 카펠라 스페이스를 인수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양자 컴퓨터만 우리가 만들지만은 이거를 인수하면서 네트워크 깔아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이트싱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자 컴퓨터 통신이 원래 한 수십 킬로 정도를 이 기업만 거의 100km 이상을 할 수가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km 이상에서 양자 컴퓨터 통신에서는 아이온큐가 빠르게 이걸 구축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카펠라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위성하고 통신하는 거. 우리도 이제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위성 통신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양자랑 엮을 때는 이 카펠라를 인수한 그런 목적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네트워크 쪽에서 이렇게 깔다 보면은 확장성이 추가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뭐 D-Wave나 뭐 실스큐, 뭐 그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그다음에 인텔도 있죠. 네. 근데 그래도 선두로 치고 나가는 거는 아이온큐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참 오늘 뭐 제약 바이오도 사실 굉장히 어렵고 용어 자체가 그쵸. 예, 이 양자 컴퓨팅도 어려워요. 어렵죠. 네, 어려워. 이게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게 쉽지 않은 개념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어찌됐건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 내에서는 앞으로 좀 실적 부분에서 또 성장성에서 기대되는 거는 이제 개인적인 뷰긴 합니다만 아이온큐인 네. 것 같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은 조금 길게 보면은 충분히 좋은 기업들이 많다. 예. 양자 컴퓨터는 좀 길게 보지 않고 좀 짧게 봐도 괜찮을까요? 네. 사실 제가 가격을 맞추지 못하다 가격을 보니까 맞추지 진짜 못하지만, 펀더멘탈 네. 위주로. 예. 젠순항이 사실 일전에 한 번 1차 충격. 젠순항이 이거 20년, 30년 걸려요. 오래 걸려요. 네, 그걸 얘기했다가 반등이 나오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관세 이후에는 뭐 모든 주식들이 다 거의 다 맞아요. 하락했지만은 이제 테크주 위주로는 많이 네. 하락을 했었잖아요. 네네. 결국에는 이제 그런 노이즈들이 나오면은 현금 못 버는 그러니까 이익 안 나온 기업들이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미래를 봐는. 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양자 컴퓨터는 그 타겟이 된 거일 수도 있겠죠. 근데 네. 저는 결국에는 각자 이 리스크를 테이킹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 리스크를 양자 컴퓨터 사실 일반 이익이 나는 기업보다는 리스크가 더 많기는 하죠. 근데 이 리스크를 테이킹하고 나서 지나갔을 때는 그 일반 지금 저성장 기업보다는 수익률이 월등하게 높으니까 네. 각자의 견해 차이에 따라 그거는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그래도 저는 제약 바이오가 조금 더 이해는 쉬웠던 게 네. 왜냐면 이제 여성분들은 원래 비만 치료제 관심이 많고 그렇죠. 또 싹센다 같은 경우 주변에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여성 투자자분이 과거에 이제 화장품 그거 되게 투자를 잘하셨고 요즘에 또 미용기기 그럼요. 해서 이제 투자를 잘하시는 것 네. 같더라고요. 관심도가 그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그쪽은 이해도가 좀 있는데 양자 컴퓨터는 들어도 쉽진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내용은 저도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냥 포인트는 네. 이거죠. 뭐 이온 네. 트랩 방식과 초전도체 방식이 있는데 네. 이온 트랩에서는 아이온큐가 대세다. 네. 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광자 양자 컴퓨터도 있고요. 네네. 네, 그냥- 네, 더 얘기하시면 이제 아, 네. 네. 네, 머- 그럴 것 같아요. 머리 약간 제가 좀 머리가 과부하 아픈데요. 상태인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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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네. 네. 오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 관세 무풍지대와 방어주를 찾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배당 매력이 높은 리츠주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법 개정으로 더욱 각광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신영증권 박세라 연구원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투자 외에 개발, 운영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 리츠, 그리고 지역 주민한테 리츠주 청약 자격을 우선으로 부여하는 지역 상생 리츠,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 통과됐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법인 것 같거든요. 이 법안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먼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지금 부실 PF 문제가 워낙 크다 보니까 우리가 무언가 개발 사업을 할 때 자본 대비 너무 과도한 부채를 일으키지 말자. 아하. 그럴 때 현재 업계에서는 PFV 형태로 가장 많이 개발 방식을 하고 있는데 이 PFV 말고 리츠라는 영속적인 투자 기구를 통해서 우리가 자본을 많이 넣고 자본 대비 차입 비율은 조금 제한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투명하고 또 영속적으로 관리를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프로젝트 리츠가 현재 추진이 되고 있고 최근에 법 개정도 진행이 된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개발 물건들이 투명하게 관리가 되다가 추후에 분양이 앞두고 혹은 운영 단계일 때 공모 리츠로 자연스럽게 넘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검증된 자산을 또 공모 리츠로서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는 분들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리츠라는 것 자체가 뭔지 잘 모르는 분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리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쉽게 말해서 부동산 펀드랑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거는 펀드가 아니라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아예 기구로서 회사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아하. 리츠는 똑같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어떤 회사가 있다. 근데 그 회사는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벌어들이는 임대 수익의 대부분을 배당으로 돌려줘야만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네. 우리는 부동산에서 얻는 임대 소득을 배당금의 형식으로서 수취할 수 있다. 또 아. 그 리츠라는 게 사모도 있지만 비상장으로서 네. 하지만 공모를 통해서 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손쉽게 주식 거래하듯이 이런 주식을 살 수 있고 한 주를 사면은 그에 따르는 배당금도 안정적으로 수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리츠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장해서 쉽게 거래할 수 있는 주식회사 하지만 부동산만 투자하는 어떤 주식회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한 1년 반 전이었나요? 레고랜드 사태가 네네네. 있었고 그때 이후로 아. PF가 진짜 난리도 아니었고 뭐 정말 손실이 많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그냥 얼핏 듣기에는 그때 문제가 됐던 것들을 이런 방법을 통해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건가? 이 의구심이 든단 말이죠. 이제 저는 이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항상 뭔가 비판적으로 봐야 돼요. 아, 그렇죠. 혹시 이거 예. 뭐지? 나를 이제 뭔가.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법을 만들 때 괜찮습니다. 이게 투명하게 이런 이제 제도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보완 조치나 이런 것들을 할 것 같은데 투자자들이 믿고 신뢰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많이 있나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부실 PF의 그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히려 도입하고자 하는 게 이 프로젝트 개발 리츠에 있을 네. 것 같습니다. PFV 기존의 그 개발 기구 같은 경우는 차입 한도라는 게 없었습니다. 뭐 1000%를 10,000%를 레버리지를 일으키든 전혀 관리를 안 했던 게 PFV 형식이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개발을 하게 되면은 적은 자본을 가지고 너무 큰 부실 PF가 일어나게 되니까 혹시라도 사업이 어그러지면은 그대로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던 부분이었는데 이 리츠 자체는 엄격하게 주식회사로서 관리가 되고 또 공시 의무도 있고 운영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의무 역시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본 비율이 분명히 20%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에 넘어가는 차입 비율 같은 경우도 저희가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지금 이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진적인 제도로서 이 프로젝트 개발 리츠가 도입이 된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투자 기회를 확대해주는 개념이긴 그렇죠. 하거든요. 예. PF에 우리가 어떻게 투자하겠어요? 근데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확대된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점도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완 조치들이 있으니까 네.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게 왜 한참 그 코로나 팬데믹 때 보면은 그 당시 물류센터 굉장히 네. 핫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자본이 있는 사람들만 좀 투자할 수 있는 물류센터 그렇죠. 하면 왜냐면 땅 대지도 넓어야 되고 음. 그런데 이게 리츠를 통해서도 충분히 소액으로도 투자 가능한 게 이제 리츠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 맞나요?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아, 현재 그래요? 물류센터 전문으로도 담은 리츠가 또 ESR 캔들스퀘어 음. 리츠라고 상장이 되어 있기 네. 때문에 네. 그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물류센터가 이렇게 핫한데 임대료도 잘 늘어나고 그러니까요. 한다던데 혹은 뭐 또 요새 화두가 조금은 식었지만 AI와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도 맞아요. 이렇게 인기가 많다던데 네. 라는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우리가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은 거래 비용도 워낙 많이 수반되고 자본 초기 자본도 워낙 크게 맞아요. 들지만 리츠라는 건 소액 자본으로도 이런 안정적인 부동산과 인프라에 대해서 분산 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선진국이나 다양한 나라에서도 연기금이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상당히 많은 비중을 투자를 하는 자산이고요. 우리나라는 조금 발전이 늦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이거를 활성화를 해야겠다라는 정책 의지와 함께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우리 이제 부동산 경기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최근에 이제 국내 경기 상황이 안 좋아요. 일부에서도 뭐 내수 안 좋습니다. 근데 건설 경기하고 조금 그 살아날 수 있는 부동산 경기 좀 살아날 수 있는 기미가 좀 보이나요? 어떤가요? 아무래도 이 리츠와 연관이 있는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주거용 자산이기보다는 상업용 부동산인 네. 경우가 조금 많은데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리츠를 투자할 때 혹은 리츠와 관련된 업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표는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부 부동산하고 변수가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그 금리라는 변수가 전방위적으로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고금리에서 그래도 그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기조로 우리나라는 좀 빠르게 넘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다른 나라 대비해서도 조금은 이 관련된 분위기가 올해 초부터는 완전히 이제 바닥에서 좀 올라온 분위기가 완연한 회복세가 느껴진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그동안 좀 주춤했던 기금 투자자들이 다시 펀딩을 조성을 해서 이런 투자에 좀 나서야겠다라고 하면서 수급 여건도 좀 괜찮아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분명히 금리가 인하되는 부분에 대한 수혜를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거래가 다시 활성화된다라던가 아니면은 좀 투자 수익률이 괜찮아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배당 수익률도 좀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요즘 같은 때 한번 네. 좀 고민해 볼 만한 이제 왜냐하면 맨날 이제 트럼프 때문에 이제 아, 아침이면 피곤한데 이거 관세. 관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방어주 역할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올해 성과가 좀 어땠어요? 네, 방어주에 대한 성과,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목이 되면서 1월 초에는 좀 산뜻하게 출발했거든요. 네. 하지만 이것 역시 주식이라는 점은 꼭 놓치면 그러네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 상장된 주식이기 때문에 금리라는 변수가 부동산 실물 자산 그리고 임대 수익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심리에 또 지배를 당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좀 이런 관세에 대한 불안감 아니면 뭐 외국인 자금이 국내 시장을 빠져나가는 이슈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2월 달이나 3월 달에는 조금 부진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내수 시장은 혹은 우리 오피스 담은 물건은 공실률에는 영향이 없는 거 아니야? 혹은 뭐 우리 자산은 괜찮네? 아니면 이거 대비해서 배당 수익률이 조금 괜찮은 것 같아. 라는 저가 매수 심리가 조금 들어오면서 최근에는 분위기가 괜찮았고 심지어 S&P 500에 상장돼 있는 리츠들 가운데에서도 지수 대비 아웃퍼폼하는 리츠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리츠 주 자체가 갖는 그런 대체 자산으로서의 안정성이 최근에 더 부각을 받고 있다. 그래서 변동성이 없을 수는 없지만 대비해서는 상당히 적고 양호한 퍼포먼스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리츠주가 배당 의무가 있다는 거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리츠주는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을 해야 하고 그럴 아. 경우에는 법인세 감면 효과를 받게 됩니다. 아. 그래서 안 할 수가 없고 해야만 하는 이슈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투명하죠. 임대 수익을 얼마 벌었고 네. 올해 뭐 관련된 이자 비용 지출이 얼마가 나왔기 때문에 배당 가능 이익이 얼마가 있다. 그 가운데 거의 대부분을 배당금으로 지급을 한다라는 부분에서 배당금을 상당히 투명하게 시장과 공유하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이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도 사실 주가라는 측면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결국 내가 캐시플로우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번 결산기에는 배당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지 이런 포인트로 접근하시는 것이 리츠라는 자산을 투자할 때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신다면은 가장 바람직한 투자 접근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 돈의 90% 이상은 필수적으로
보수적으로 배당을 해줘야 된다. 이게 보통 우리나라에 있는 상장 기업들이 배당 성향이 대략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90% 이상이면 많이 하는 거네요. 그렇네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번 돈에 얼마를 하느냐도 중요한데 이거를 이제 주가하고 비교해 보는 이제 시가 배당률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네.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신다면요. 말씀하신 대로 배당금 자체가 저희가 인컴 투자자로서 내가 현금 흐름이 중요한 투자자다라고 한다면은 그 기간 수익률 관점에서는 배당금을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현재 처음으로 좀 리츠를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다라고 봤을 때는 시가 배당률을 보시는 것이 이게 주가가 비싸냐 안 비싸냐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다른 주식은 PER이나 PBR을 보는데 네. 이런 리츠는 이제 시가 배당률을 보시는 게 좋고요. 시가 배당률이 좀 평균이 지금 리츠 상장 평균이 8% 정도인데 네. 만약에 막 12%다라고 한다면 너무 좋아 너무 싼 거 보이네. 아니야? 할 수 있지만 반대로는 왜 이렇게 싸지? 이렇게 좀 생각하실 필요도 있죠. 왜 이렇게 어떻게 싸죠? 보면은 네. 이게 리스크 프리미엄이 좀 가미된 숫자일 수도 아. 있다라는 겁니다. 아. 내가 배당금을 수취한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그 네. 배당금에 대한 그 확실성이 좀 떨어진다. 음. 이런 그게 부분들이 요즘에 이제 있다. 미국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게 아. 비슷한 거예요. 못 받을 것 같은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시가 배당률이 높은 걸 덜컥 사는 것보다는 사실은 안정적인 좀 합리적인 배당 성향률, 시가 배당률을 보시는 네, 것이 네, 네. 오히려 좀 나을 것 같고요. 직접 일단은 투자하시는 근데 시가 배당률이 높은 게 낮은 것보다는 난데 너무 높은 건 좀 의심해 봐라.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실제로 정리하면 받을 수 되겠네요. 있는지조차 모르니까. 맞습니다. 네. 뭔가 그 채권에서 보면은 정크본드 그렇죠.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수익률이 혹해서 들어가도 그렇게 못 받을 수 있는 거고. 네. 예. 그렇게 계속 생각합니다. 이제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투자할 네. 때는. 네. 그 이제 리츠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또 ETF를 통한 간접 투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게 좀 더 좋을까요? 네, 역시나 상장 주식 투자하시는 것과 흡사한 로직인 것 같습니다. 내가 기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조금 안목이 있고 선별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관심이 많다라고 한다면 직접 투자를 통해서 내가 개별로 결산기를 맞추면서 뭐 1년에 내내 월마다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게 본인이 직접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네. 이런 식의 투자도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나는 좀 힘들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ETF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제 ETF를 선택하게 될 경우에서는 리츠들이 각각의 결살원이 좀 다릅니다. 어느 리츠는 3월에 주고 어디는 4월에 주고 이게 다른데 ETF 같은 경우는 분기가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당금을 분배받는 지급 시기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현금 흐름이 중요한 투자자라면은 ETF가 언제 분배금을 나눠주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네. 포인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ETF가 조금 더 외부 변수, 특히 금리라는 변수에 자동적으로 연동이 되는 포인트, 그 노출도가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 두 차이를 아신다면은 직접 투자와 ETF에 대한 그 투자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ETF 두 개 조금 비교 좀 해주세요. 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상장이 되어 있는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타이거 리츠 ETF가 워낙 또 시총이 크고 오래된 이제 ETF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있는데 사실 보시면은 편입 종목의 비중이 사실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제가 직접 투자할 때도 추천드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좀 시가총액 상위에 지금 리츠들이 저 앞에 보시는 리츠들이 있거든요. 맥커리 인프라 이제 부동산 펀드라서 약간은 다르지만 그것도 이제 리츠 인프라 ETF는 편입 가능한 자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일수록 이런 패시브 자금의 수급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실질적으로 좀 AUM 자체가 큰 자산의 가능성이 높아서 그 부분이 가장 인정을 받는 그런 리츠라고 볼 수 있다. 안정적인 투자처로 볼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이제 AI 시대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맞아요. 인프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미국의 데이터 센터 리츠주들은 이제 실적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국내 리츠에서도 이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없나요? 네, 네. 이게 데이터 센터가 현재 인프라 산업 자산이기 때문에 네. 이제 부동산 실물 자산을 투자하는 방법에 아직은 열려 있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맥커리 인프라가 부동산 펀드로서 지금 현재 하남 데이터 센터를 처음으로 편입한 사례가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개정을 시행을 하고 있고 향후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리츠가 편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재 개정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쨌든 국내에서도 데이터 센터는 똑같은 이슈로서 가장 관심이 많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데이터 자체가 워낙 수요가 커지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거는
많은 레이턴시 때문에 국내에 꼭 필요하다라는 그 데이터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 데이터 센터들이 사실은 건설이나 부동산 개발 업종에서 지금 먼저 가장 빠르게 핫한 섹터로 부각이 되고 있고 건설을 좀 많이 하려고 시도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건설이 되고 나서 향후에 운영이 되는 시점에서 아마 상장 리츠들에서 이 데이터 센터를 편입을 해서 운영 수익에 따른 배당금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인프라 자산으로서 각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장기 성장성도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그 리츠 주가 좀 많이 오를 때는 보통은 이제 금리 인하 시기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리츠 관련 종목들 수익률이 좋을 때가 연초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약간 지지부진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 뭐 트럼프는 계속해서 금리 인하 압박을 하고 있는데 제롬 펄 연준 의장 아직 그렇게 쉽게 금리 인하 할 것 같지 않고 이러면 리츠주 투자 시기를 어느 정도로 저희가 조금 계획을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미국 금리 자체가 워낙 불확실한 네. 경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 리츠주들도 주가가 조금 상당히 변동폭이 큰 상황인데요. 근데 연초에 이제 관세 때문에 그런 효과들이 상당히 컸었고 네. 금리에 대한 효과도 상당히 있었지만 그 이후에 현재로서의 지금 미국 리츠들을 살펴보면은 결국 그것과 상관없이 이렇게 고용 지표가 나름 괜찮아? 그러면은 오피스 공실률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 아, 우리 상업용 부동산. 맞습니다. 경기가 그렇게 경착륙하는 건 아닌가 봐. 약간 이런 식의 심리 혹은 이게 관세가 이렇게 부과되면은 소비 특히 리테일주들은 완전 망가지는 거 아니야? 라고 네. 해서 리테일 리츠들도 주가가 상당히 안 좋았지만 그 이후에 오히려 오프라인 소비에서는 결국 소비자들은 경험을 구매하게 되고 그 분야에서 1등인 리츠가 여전히 있구나. 근데 배당 수익률이 그동안 막 1%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 주가가 빠져서 한 3, 4%로 올라오니까 괜찮네. 이런 생각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역발상 투자일 수도 있고 저가 매입에 적기다라는 판단도 있고 이 리츠들은 상장된 지 정말 오래된 리츠들이기 때문에 네. 사실 검증이 이미 된 AMC들과 자산들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저렴하게 오히려 저가 매수의 타이밍은 조금 지나온 느낌도 없지 않아 있고요. 네. 금리의 향후의 변동성이 과거보다는 조금 진폭은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분산 투자의 개념으로서 내가 대체 자산에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두겠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도 완전 매력적인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츠 투자는 이제 아무래도 말씀 들어보면 채권 투자랑 좀 비슷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배당을 좀 꼬박꼬박 준다는 점이나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금리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 또 막 경기 침체 여부도 네네. 봐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 상당히 좀 생소하신 분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는 것 같은데 또 잘 활용만 하신다면은 아니 뭐 꼬마 빌딩 받아가지고 임대료 받으면서 난 노후를 즐기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도 참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리츠 투자를 지금 이제 보시는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리츠 투자는 주식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서 거래가 쉽게 가능하지만 채권의 성향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률 이런 그 쿠폰 레이트 같은 배당률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부동산 자산, 실물 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가 꼭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또 투자 자체도 단기로는 저희가 배당금 받는 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간 수익률을 꼭 정해 보시고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산의 몇 % 정도를 배분을 해서 한 1년 혹은 뭐 5년, 10년 동안 갖고 있으면 복리로 뭐 기간 수익률이 얼마나 되겠다 이런 식의 관점으로서 좀 장기 투자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내가 원하는 인컴 플로우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결국에는 자본 수익률까지도 챙길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 자산으로서 채권과 비슷한 하지만 주식이다라는 점을 꼭 잊지 마시고 유념하시고 리츠에 대해서도 꾸준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주 증시 전망 리포트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머니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